수도권으로 집중화가 어쨌든 되고 있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속노화가 되고 있고 얼만큼 돈을 쓰면 얼만큼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만으로 생각을 하지 사람들의 건강, 삶의 질 뭐 이런 소프트한 변수들은 아예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또 교수님께서 왜 우리는 매일 거대 도시로 향하는가 이 책을 이제 공저로 내셨는데 이 책은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 책으로 많은 인세를 벌겠다,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책을 포기하겠다, 뭐 베스트셀러가 되겠다라는 목표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봐도 베스트셀러 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사회에 전하고 싶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꼭 하고 싶었다라는 의미가 느껴지는 그런 책인데, 너무합니다. 왜냐하면 저 작가로 딱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 보면 작품성과 대중성이 있으면 이 책은 뭔가 작품성, 뭔가 그런 게, 왜냐면 많은 분들이 막 딱 꽂혀서 이게 뭐 딱 식단이 뭐 나오는 것도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럴 것 같지만 뭔가 어쨌든 의미 있는 책이라서 제가 이 주제도 좀 다뤄볼까 하는데,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매일 거대 도시로 향하는가 책. 요 내 책 내 이유가 뭐세요? 네. 노년내과 의사가 대체 왜 이동에 대한 책을 그러니까요. 쓰느냐. 갑자기. 딴지 같죠. 그러니까. 하지만 노년내과 의사만큼 사람의 이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 전공 연구 분야가 근감소증이잖아요. 네. 근감소증과 노쇠. 저는 진료실에 환자분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환자분이 대략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몇 등급이신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몇 년 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 몇 년 후에 간병인을 쓰시게 되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이동성이죠. 그렇죠. 결국에 이 이동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반적인 기능을 상당 부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또 사람의 이동성이라는 게 나의 내재된 근육과 인지 기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이동성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400m를 가기는 어려운데 한 평지가 있으면 한 200m는 갈 수 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힘들다. 그러면 만약에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버스가 고개를 숙여주고 또는 지하철로 갈 때 엘리베이터가 쫙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오는 데서 계단이 없고 턱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동성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회의 환경이 나의 개인적인 내재적인 이동성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바깥에서 편안하게 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에는 그분들은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라는 게 정의가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으면 다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노인의학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쇠가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 사망하는 과정 중에 질병이 쌓이고 노쇠가 온 후에 신체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잘 걷지 못하게 된 이후로 그 다음부터 침상으로 가서 누워 계시고, 이 상황은 결국에는 사실 다 이동성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모빌리티 디서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동성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환자분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다 보면 첫 번째,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이동성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이 아니구나. 오히려 어떤 불의의 사고로 또는 불의의 질환으로 나의 이동성이 떨어지면 우리 사회에서 주변으로 그냥 쫓겨나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장년 시위를 하잖아요. 비슷한 게 사실은 노년기에도 다 오는데 저희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다 차를 타고 오세요. 왜냐? 잠실나루역에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들이나 워커를 짚고 오셔야 되는 분들이나 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오셔야 되는 분들이 저희 병원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차를 타고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동차에 태워줄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다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급차를 타고 옵니다. 결국에 우리 사회의 도시 환경이 사람들의 이동성과 장애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첫 번째 생각이 있었어요. 두 번째 생각,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이동이라는 거는 사람의 삶의 질과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결정합니다. 사람의 노화 궤적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 요인, 식습관, 수면, 신체활동 또는 과도한 비만이거나 과도한 저체중이면 또 수명이 줄어들고요.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다 수명과 연관이 있는 요인들인데, 이런 생활습관이 사람의 이동과 다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동 시간이 긴 사람들은 해외에서 연구를 해보면 더 비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동에 소모하는 시간이 긴 사람들은 더 비만하고 혈압이 높고 당 조절이 안 되고 고지혈증일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우울하고 식습관이 나쁘고 운동에 쓰는 시간이 적고 잠을 덜 잡니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남는 게 가처분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24시간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죠. 24시간이에요. 8시간을 자요. 회사에서 9시간을 보내요. 네. 그럼 7시간이 남는데 그 7시간에서 통근 시간을 빼고 이동 시간을 빼면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이 내가 먹고 씻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 공부도 하고 TV도 보고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저는 그 시간을 가처분 시간이라고 불러요. 네. 자, 한국은 OECD에서 가장 일을 오래 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거기다가 한국은 OECD에서는 단연 이동 시간이 1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0년대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사람들이 통근에 쓰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뭐 찾아보니까 수도권 직장인이 출퇴근에 의해서 매일 평균 20.4km를 평균 1시간 23분 들여서 이동하고 있다고요? 1시간 23분이 저게 수도권 전체 사람의 평균일 겁니다. 그런데 저것도 그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통계를 보면 좀 더 다릅니다. 훨씬 더 우울합니다. 왕복 서너 시간을 쓰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자 7시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7시간 중에 4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하면 3시간 남아요. 그 3시간 동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양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책도 봐야 되고 뭐 틱톡도 봐야 되고 사람들한테 카톡 답장도 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빨래도 해야 되고 가처분 시간이 남지 않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가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 1시간 길어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 그다음에 식사에 쓰는 시간, 다 줄어들겠죠. 운동에 쓰는 시간을 줄인다. 사람들이 결국에 가처분 시간 중에서 어쩔 수 없죠. 자기 돌봄에 쓰는 시간을 줄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느꼈던 문제의식은 뭐냐? 수도권 집중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그동안 이주했죠. 그렇죠. 서울 경기에 뭐 2천만이 넘으니까. 네, 절반 이상이 지금 살고 있고 젊은 분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시는데 이 들어온 분들을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전에 이제 한 2010년에서 20년 사이 서울 집을 별로 안 지었거든요. 서울에서 아파트 준공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아마 그 저보다 경제 유튜버실 때 훨씬 더 잘 하실 겁니다. 결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직장이 있고 수도권으로 나가야 했죠. 그렇죠. 집은 가정은 수도권에서 형성을 하는 거죠. 경기도죠. 경기도에서. 그래서 결국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러니까 새로 서울에 모든 집중되어 있는 직장과 돈과 사람과 그 집중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분들이 결국에 경기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동 시간을 길게 쓰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동 시간을 길게 쓰게 된 세대가 정확히 203040이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를 돌봐야 되고 그러고 남은 시간에 가정을 형성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이동 시간이 왕복 4시간이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남으면 이제 그러면은 정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언감생심이죠. 지금 실제로 유배우자 기준으로 이제는 메이저리티,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벌이가 대다수였다면 지금은 과반이 맞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맞벌이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서울에서 집을 짓지 않았고 직주 근접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고 서울 집값은 계속 부양을 시켰고 또 재미있는 게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의 절반을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전세를 들어 올리고 부동산을 들어 올려요. 그렇게 해서 젊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형성해야 되는 사람들을 서울 밖으로 몰아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자기 돌봄도 안 되고 나아가서는 아이도 같이 갖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상황 때문에 저는 이 이동 문제가 젊은 사람들의 가속 노화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고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건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실제로 어떤 걸 경험하신 거죠? 편도 2시간 출퇴근을 6개월 동안 했는데 왕복이면 4시간인 거죠? 네, 왕복 4시간. 어디서 어디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중동역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을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신중동역에서 이제 해화동,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다녔죠. 왕복은 교통수단은? 처음에는 다 해봤습니다. 버스도 타보고 차로도 운전을 해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그때 느꼈던 거는 철도 시스템이 방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부천에서 분당을 가려면 고속터미널까지 와야 됩니다. 고속터미널에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환상철도가 없어요. 도시 그 100번 외곽순환도로가 있지만 그 외곽순환도로의 선형을 따르는 환상으로 되어 있는 철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부천에서 분당을 가거나 뭐 인천에서 분당을 가려고 하면 서울로 다시 와서 다시 철도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부천역에 가면 빨간색 버스가 분당을 갑니다. 근데 부천역까지 일단 가야 되고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부천역에서 분당까지 가고 다시 거기서 또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 버스를 3개를 타야 돼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도를 한 게 자동차를 타봤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8시 약간 전에까지 출근을 하면 되는데 그때를 목표로 출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목표로 출근을 하면 2시간 반 이상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막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집에서 5시에 나와서 출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당에서 출발할 때도 시흥 근처가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거의 밤 10시. 남들 다 이제 자러 들어간 다음에 그때쯤 퇴근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처분 시간이 빵인 거죠. 수면 시간도 최악이고 그러면 그 수면을 낮에 보충해야죠. 점심 먹고 1시간 자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사실은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도저히 처음에 제가 이 출퇴근을 시작했을 때 제 친구의 지인이 비슷한 출퇴근을 하다가 3개월을 하고 그 GG를 쳤다는 거예요. 그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0일 본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딱 6개월 버티고 나오긴 했습니다. 굉장한 정신적인,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네요.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체중도 빠르게 늘고 또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아예 그냥 집에 가는 것을 단념하고 당직실에서 잘 때도 되게 많고요. 되게 허리도 되게 아프고. 사실 당직실에 자니까 그냥 거기서 좀 술 좀 먹고. 술 먹고 들어와서 자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가속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근데 제가 참 험한 출퇴근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제가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부천과 대전을 주말 부부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금요일마다 대전에서 부천을 차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죠. 답이 없습니다. 이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논의 역설이라고 해서 반의 반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 영원히 도달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통 이제 저녁 한 7시에서 8시 정도에 대전을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서해안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잔여 시간이 1시간 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줄지 않아요. 막히니까. 계속 막히고요. 전기차여서 충전을 하고 또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정에 도착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이동이라는 게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삶의 질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저 정말 느끼는 게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시청자분도 아시지만 저는 지금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집과 촬영장을 합쳤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도 최근에 저한테 이제 개인톡으로 저희 그 김 작가 일상 하루 다큐 1시간짜리 영상 다 봤다고 하셨잖아요. 일의 강도가 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동 시간이 제로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 에너지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만큼 다른 일을 할 때도 더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더 생기지만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런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들 플러스 이제 환자분들 그다음에 노화 궤적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게다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겹쳐서 수도권으로 집중화가 어쨌든 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수도권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의 인프라는 제한되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속노화가 되고 있고 아이도 못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통계로 나오는데 서울 시내의 평균 이동 속도는 떨어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나빠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정작 이 이동이라는 것을 항상 예탈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항상 얼만큼 돈을 쓰면 얼만큼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만으로 생각을 하지 사람들의 건강 삶의 질, 행복 이런 소프트한 변수들은 아예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굉장히 서설이 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내신 제가 그동안 분노한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특히 서울 경기는 지옥, 꽉 막힌 도로, 출퇴근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도권을 향한단 말이죠. 거대 도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거대 도시라는 게 점점 더 강화되는 그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대 도시에는 첫째 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더 번성하고 또 더 좋은 일들이 생기죠. 또 놀이도 있습니다. 콘서트홀도 있고 다 있죠. 몰도 있고 또 음식도 구할 수가 있고요. 의료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매우 싫어합니다. 저 보고서에 보면 첫째 인구가 줄 거다. 둘째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들이 집을 다 팔고 지방으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덜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자, 2017년에 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저 보고서를 저 보고서 이미지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띄워놓겠습니다. 네, 저 보고서가 나올 때 실제로 서울시장이 했던 생각이 그겁니다. 서울은 집을 열심히 지을 필요가 없고 도시 재생을 하는 게 맞겠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거대 도시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은 집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그걸 지켜야 되겠고 집은 오르고 있는데
거기다 의료를 누리려고 하니까 서울에 다 서울에 있죠. 상급종합병원 빅5가 다 있지. 빅5. 네, 게다가 뭐 예술의 전당, 콘서트, 롯데 콘서트 다 있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려고 해서 서울이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일본의 옛날에 70세가 됐던 90년대의 사람들은 이제 20, 3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죠. 그분들은 그때 정말 이제 좀 노쇠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90년대의 65세 지금과 건강 상태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90년대의 일본의 60대 중반, 70대의 어떤 행동들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의 65세, 저희 어머니가 이제 65세신데 그냥 50살 때랑 건강 상태가 똑같거든요. 그분들이 돈도 없고 거기다 건강 상태도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화를 해가지고 지방으로 갈 거다, 아파트를. 그런 보고서를 하여튼 한국은행이 썼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저는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두 세대가 경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 어치의 집이 있습니다. 딱 우리나라에는 한 세대가 그러니까 정상 가족을 굴릴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부동산이 있었다고 하면, 하지만 가정을 형성해야 하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의 다음 세대, 자식 세대들도 가정을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딱 두 배의 세대가 같은 집을 놓고 경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아무리 해도 버블이 어마무시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대 도시에는 모든 게 다 있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거대 도시의 파워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끊임없이 사람들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어떻게 있고, 보면 그런 교통망들도 더 편해지니까 안쪽으로 더 몰려들게 그렇죠. 만들어버리고. 빨대 효과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거대 도시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거대 도시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몇 군데 만들어서 각각의 거대 도시를 또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실제로 이제 전현우 작가도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공저 작가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울경에도 서울의 메가시티와 비슷하게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연결을 시켜서 부울경이 그 산업적인 또는 경제적인 클러스터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교통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 일하는 시간과 수면 시간을 빼면 이동 시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이제 특히 수도권, 경기나 인천에서 서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미 거기서 많은 시간을 써버리기 때문에 갇혀본 시간이 너무나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다 하려다 보니까 식습관과 운동과 이런 수면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악순환이라는 건데, 자, 신체 활동은 또 따로 운동으로 해야만 하는 거대 도시. 우리가 바라는 거대 도시 설계는 사람들을 자연스레 가속 노화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 늘 말씀하시는 저속 노화, 가속 노화. 그렇죠.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근데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도시의 구조가 사람을 거리에서 쫓아내서 빌딩 안으로 넣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차량 안으로 넣어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또는 주차장 면적이 몇 % 이상이 되게 되면 그 결과로 도로와 자동차가 거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지고, 또 그런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하다 보면 휴먼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스케일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결국에 사람은 또 도시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대 도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온 거대 도시와는 많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동을 운동과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되고, 이동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또 즐기면서 또 스트레스 레벨을 낮출 수가 있고, 그러면서 신체 활동이 되고, 이게 동시에 돼줘야 되는데, 게다가 이동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아야 되고, 보통 이제 15분 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15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15분 안에 주요한 생활이 가능한 도시. 프랑스 파리는 그렇게 15분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죠. 싱가포르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시철도까지 15분 내에 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또 그 도시철도로 접근하는 도보의 과정은 항상 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또 그늘이 되어주고, 또 나무가 있고, 그렇게 공원처럼 나라를 설계를 합니다. 한국은 정확히 그와 반대죠. 일단은 그 굉장히 르꼬르비지의 스타일에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어떤 동네는 빌딩이 있고, 어떤 동네는 공장이 있고, 맞아. 어떤 동네는 집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도시 설계를 했죠. 심시티를 하듯이. 우리 옛날 심시티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네. 그렇게 해버렸는 데다가 사실은 또 서울의 설계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LA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굉장히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설계가 되었고, 게다가 또 우리나라가 또 자동차 생산국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굉장히 우대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를 우대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할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 면적을 점유하고 정체를 만들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차주들은 부담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부담을 결국에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원래는 자동차가 그런 것들을 부담을 하면, 그러니까 자동차의 차주들이 그런 사회적 비용을 부담을 해주면 그 부담금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도시를 더 걷기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더 걸을 수 있는 환경으로 넛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편이잖아요. 싱가포르는 번호판 값이 1억 5천씩 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자국산 차들을 자국산 브랜드가 도미넌트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꽤나 이런 자동차 가격이 세금이 굉장히 비싼 편인데요. 그리고 유럽도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자동차가 비싸고 요즘에 지금은 옛날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신차가 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신차도 쌉니다. 정말 싸게 살 수 있고 심지어 유류세를 걷어서 그런 것들로 오히려 보행 환경을 만든다든지 또 도로를 정비하고 또 대중교통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유류세는 깎아주죠. 자동차도 개별 소비세도 자꾸 인하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동차를 소비하는 것을 진작하기 위한 정책을 자꾸 씁니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즉 사회적 비용을 막대하게 일으키는 자동차의 오너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거죠. 되게 땡볕에서 또 자동차의 매연을 맡아가면서 굉장히 긴 거리를 또는 제가 세종시를 많이 비유를 드는데 굳이 울타리를 쫙 쳐서 바로 옆에 있는 건데도 400m를 걸어가야 되게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행 불가능한 설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결국에 한국에서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거대 도시가 점점 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과 이동을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과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례로 보면 휴먼 스케일로 디자인이 되었고 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지방 소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도시들도 사실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도시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구시가지는 그냥 슬럼화시키고 역은 KTX역을 뒤쪽으로 훨씬 먼 곳으로 빼버리고 또 혁신도시를 만든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또 배드타운을 아예 논이나 밭을 밀어버리고 새로 짓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되게 되면 구시가지는 슬럼화가 되고 새로 만든 또 배드타운은 자동차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 자동차를 이용을 하고 또 더 큰 공간을 영위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자동차 중심으로 우리 몸을 쓰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냥 쫓겨나 버린 겁니다. 자, 지금 그런 이어지는 문장의 책에서 우리의 이동을 바라보면 이동해야 하지만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차는 정체에 묶이고 몸은 좁은 공간에 묶인다. 지하철은 움직이지만 그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차량 안에 갇혀 있다. 이게 또 우리의 신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적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이동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려고 하지만 굉장히 막히죠. 그리고 차 안에서 관절은 굳어가고 있죠. 그렇죠. 갈수록 더 막힐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대까지도 계속 더 막힐 것 같아요. 이거는 매크로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두 다 편하고 싶고 게다가 나만의 공간을 영위하고 싶고 서울에서는 한 평이 1억 이상이니까 그 한 평을 내가 SUV를 구입하면 굉장히 싸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한 평 안에서 내 공간을 얻기는 했으나 또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하지만 실제로는 이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죠. 정체에 막혀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은 올라가고 또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화, 자동차화라는 것이 우리한테 편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도로 면적은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아무리 늘려도 사실 정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도로가 늘어나게 되면 마진에 있는 그러니까 도로의 정체가 조금 개선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했을 사람들이 다시 도로로 넘어오기 때문에 또 차를 타버리고 결국에 도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차의 이동 수요는 무한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실제로는 이동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동이 지옥 같은 이 거대 도시를 맞이하게 된 마치 거죠. 지금 교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퇴근길 강변북로에 지금 제가 차 안에 갇혀있는
예, 제가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느낌이 드네. 그 상암동 MBC까지를 차를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우, 뭐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예, 근데 그 퇴근 시간이었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예, 라디오 올라오더라고요. 출연을 위해서. 근데 그때는 제가 왜 또 그런 일을 했냐면 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건데 그 자율주행 기능이 조금 됩니다. 예, 주행 보조 장치를 이용을 해서 강변북로에서는 그냥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때 줌 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줌 회의를 하면서 이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지하철로 해서 이렇게 갔을 건데 그때는 차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전현우 작가의 분석인데 전동화가 진행이 되고 자율주행화가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도로 시스템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차 안 탈 사람도 더 차를 그러게요. 차 안에서도 어쨌든 뭔가 자기 업무들 좀 더 편하게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동은 더 지옥 같아지고 그러면 탄소 배출은 더 늘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큰 차를 탑니다. 그렇죠. 차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작은 차, 저는 소형차를 타는데 소형차를 평생 탔기 때문에 이제는 상향등을 맞는 거에 되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큰 차를, 근데 제가 이제 또 가끔씩 큰 차를 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잘 끼워줘요, 되게.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되게 잘 끼워주는데 똑같은 행동을 이제 소형차를 타고 가면 상향등. 실제로 도로에서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예전에 KBS에서 실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네, 맞아요. 경차와 고급차를 맞아요. 가지고 봤습니다. 상향등을 얼마나 맞나. 참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에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SUV를 타게 되는데 이 SUV가 굉장히 재밌는 게 SUV는 원래 왜 SUV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아세요? SUV요? 네. 뭔가 짐 같은 것들이 뭐 장을 보듬하는 그런 욕구 때문인 건가요? 예전에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미국에서 카페 규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회사들의 평균 연비를 높여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평균 연비라는 거는 승용차에만 해당했고 트럭,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SUV가 트럭으로 분류되거든요. 트럭은 이걸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GM, 포드 이런 애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사람들이 트럭을 사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그 미국에서는 카, 트럭 이렇게 얘기하는데 승용차를 덜 사고 트럭을 더 사는 그런 트렌드가 생겼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너무 만연해져서 이제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과반이 SUV를 타게 됐거든요. SUV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차급인 경우에 한 5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돈도 더 남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짐도 더 실으실 수가 있으시고 뭐 당연히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더 안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SUV화와 차량의 대형화가 사실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바질라프 스밀이라는 작가가 분석한 게 있는데 2030년까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자동차를 전기차로 빨리빨리 바꿔나간다 한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승용차를 SUV로 바꾸는 것 때문에 SUV가 연비가 나쁜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동화 열심히 해봐야 사람들이 더 큰 차 타고 SUV 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도 좁고 골목도 좁은데 사람들이 결국에 도로에서 상향등도 피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남들이 잘 끼워줬으면 좋겠는 생각도 있을 테고 더 큰 공간을 또 영위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공간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결국에 더 큰 차를 타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점유 면적은 또 넓어지고 또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더 늘어나고 또 거함거푸죠. 누군가가 더 큰 차를 사면 또 누군가는 더 큰 차를 사요. 그렇죠. 요새는 뭐 한국에서도 이제 픽업 트럭 타는 분도 많아지고 무슨 뭐 링컨 에비에이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런 옛날에는 그런 차 타는 사람들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차도 너무 많죠. 요즘엔 특히 뭐 좋은 차들 타는 사람들이 점차 차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저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게 물론 저도 뭐 꽤 좋은 차를 타지만 제 주변에도 일반 지인들도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차가 위치제로서의 그 성향이 있고 또 도로에 실제로 나가면 정말 저같이 10년 된 아이오닉을 타면 뭐 매일 상향등을 받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이렇게 어디 식당에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사실은 밟아봐야 30이고 제 차에 찍혀있는 평균 이동속도가 저는 주로 그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렇게 해보면 30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속 30km로 제가 다닌 거예요. 제 차의 최고 속력은 160km인데 뭐 거의 뭐 평균 이동 속도는 그것의 뭐 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출력 차량을 사고 막 사람들 보면 돈 더 내고 막 상위 옵션도 사잖아요. 막 포르쉐 막 터보 뭐 S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정작 서울은 이미 다 막혀서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마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동을 못 하는 정작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국에는 우리가 도로와 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화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끝이 되다 보니까 모두가 지옥 속에서 실제로 그 도로의 기능인 이동은 제대로 못하고 도로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그 와중에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서울로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왕복 4시간씩 쓰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동의 편리함을 좀 대가로 이제 비싼 집값을 치러서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동성의 감소는 건강에 어떻게 안 좋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감소 못 시킨 분들은 또 차를 타고 오랫동안 이동하시다 네. 보니까 그런 좁은 공간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들 어쨌든 이동성의 감소라든가 좁은 차량 공간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동성, 그러니까 차를 장거리를 타고 다닌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또는 통근을 자동차로 하는 사람과 대중교통으로 하는 사람. 대중교통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신체 활동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비교해보면 당연히 대사질환의 유병률 또는 비만의 유병률 이런 것들 차이가 납니다. 비만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을 해보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신체 활동도 더 많습니다. 차를 타는 사람들이 결국에 더 살찌고 건강이 나쁘고 더 비만해질 가능성이 높고 쉽게 말해서 가속노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죠. 하지만 사실 제가 아직 데이터를 찾지 못한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옥철을 타는 경우에 지옥철 안에서 제가 측정을 해보면 급성 스트레스가 막 생기거든요. 제 워치로는 측정할 수가 있는데 지옥철을 타는 사람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자동차 교통 정체를 경험하는 사람의 스트레스 중에 어떤 게 가속노화에 더 안 좋은지는 제가 연구 논문을 찾지 못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동차로 이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는 나쁘다라는 것은 충분히 연구 결과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건 괜찮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 실험입니다. 맨하튼에서 사람들이 기차역에 내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얼만큼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왔습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러고서는 침에서 타의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재요. 그 다음에 종이를 주고선 오타를 찾아보라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집중력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척도를 설문지를 합니다. 했더니 멀리서부터 이동을 한 사람,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하철,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첫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두 번째로 오타를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져요.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 전두엽기는 떨어지고 집중력 나빠지거든요. 세 번째로 삶의 질이 또는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사실 스트레스는 만악의 근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가 나의 식습관도 만들고 술도 찾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하이볼도 원샷하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스마트폰도 더 스크롤하고 싶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게다가 직접적으로 근육을 녹이는 효과도 있어요. 근단백 분해도 하지. 그러면 근육은 빠지고 내 몸에 들어온 에너지는 다 뱃살로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 장거리 통근을 강요하는 현재의 도시 구조는 실제로는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동이 이런 것들이 예타에 전혀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분들을 편도 2시간 이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도시 구조를 만들었을 때 이분들이 얼만큼 가속노화가 되어서 나중에 얼만큼의 의료 비용이 더 들고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더 나빠지고 심지어 이분들이 얼마나 더 화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랑 싸우고 또 괜히 나중에 또 운전하시다 상향등 켜고 이런 것들까지는 분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현우 작가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당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예타에 들어가는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그 시간의 가치가 매우 싸게 측정이 됩니다. 자가 운전자의 절반 정도이고 뭐 6,000원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정도로밖에 어떤 삶의 질 개선이나 또는 통근 시간의 감소 효과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는 거지 정말 제가 계속해서 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가속노화와 삶의 질과 그다음 저출생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타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걸 테니까 그 해결은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이제 개인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정부가 나아갈 방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질문 두 가지 한 번에 동시에 드리면 일단 건강하고 행복한 이동, 개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플러스로 차 없이 불편하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정부는 어떤 나라의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개인과 정부의 방향.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개인 입장에서만 단순히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제 직주 근접이 짧은 곳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서울에서 만약 예를 든다면 뭐 강화문,
그 다음에 강남, 여의도가 직장이 뭐 주로 많은 곳이 이 세 군데 예를 든다면 내가 그 근처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집값이 비싸니까 빠르게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출해서도 여기 집을 구해서 살아는 의미로 뭔가 결론은 현실적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군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뭔가요? 제가 이전 책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생각을 좀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론 이걸 정신승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현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인력으로 뭔가를 올라가는 거는 하층민의 일이고, 그것을 기계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 상류층의 그 일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펜트하우스는 비싸고 달동네는 싸다, 이런 얘기를 유현준 교수님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 마음 먹기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천국의 계단을 하러 헬스장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 다음에 천국의 계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거를 조금 통합시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제가 실제로도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왔고, 또 사실은 지하철역에서 좀 거리가 되는 다른 이대역에 내려서 제가 뭐 버스 타고 일 보고, 그리고 또 걸어오기도 했는데 상당 거리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차피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게 좋은 거거든요. 특히 상방 이동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보면, 사실 전 요새는 거의 엘리베이터 잘 안 타려고 하는 편인데, 막 한 층을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엄청 막 2, 3분씩 기다려요. 많이 타시죠. 근데 그동안 이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죠. 휴대폰 보고 있죠. 근데 그 분들의 목만 봐도 저는 목 디스크가 목안 좋겠다. 예. 그러니까 저분들이 네. 그냥 계단으로 가시면 일단 목의 건강에도 좋을 테고, 스마트폰 스크롤 하면은 결국에 코티솔 레벨만 올라가는데, 스트레스 레벨만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면은 사실은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식후에 혈당도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동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몸에도 좋아요. 뭐 제가 그런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몇 분 정도만 식후에 계단을 걸어 올라가도 그게 굉장히 많은 평지를 걷는 것만큼의 어떤 혈당 스파이크 개선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일상을 내 다리가 기본적인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바라보는 것이 나한테도 좋고 환경에도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동을 가능하다면은 철도나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짜볼 수가 있는 거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최대한 좀 걸을 수 있는 환경을. 그렇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나와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태평양을 잘 안 건너게 됐거든요. 태평양 안 건넌다고?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옛날에는 제가 이제 학회 때문에 그냥 뭐 1년에 한 2번 정도는 미국에 태평양을 건너서 갔죠. 네네. 사실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는 거를 굉장히 또 자랑을 하고, 그것도 일종의 위치제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양의 항공 여행을 하는 것을 또 자랑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 문득 든 생각이 든 게, 어차피 논문 다 볼 수 있고, 그냥 요새는 인터넷으로 논문 다 볼 수 있고, 하이브리드로 학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학회를 안 가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태평양을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막 탄소 배출량이 막 2톤, 3톤 막 이렇게 되거든요. 2톤, 3톤이면은 거의 제가 1년 동안 제 전기차 유지하는 거 플러스 제가 1년 동안 밥 먹고 고기 먹는 거 다 합친 거 플러스 제가 물건 사는 거 다 합친 거 뭐 이 정도가 돼요, 거의. 그동안 정말 어마무시한 탄소 배출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제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하는 벤츠 G바겐이나 에스컬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타는 것을 이제 나의 부의 상징이자 나의 귀함의 상징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죠. 내가 더 비싼 마블링이 들어가 있는 쇠고기를 많이 먹어야 내가 더 이제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근데 그런 생각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넷제로로 우리가 빨리 다가가야 되는 환경에서는 사실은 그게 우리 사회에도 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 이동 측면에서는 에스컬레이드를 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걸어가는 게 내 몸에도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동에 대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정부는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개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많은 당근들을 줘야죠. 그러니까 정말 싱가포르가 좋은 예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싱가포르 가보셨나요? 네, 저는 싱가포르에는 자주 갑니다. 네. 못 가봐가지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가장 이게 명확한 거는 번호판 가격이죠. 10년 타면은 익스파이어, 말소되는 번호판을 사려면 달기 위해서 정부에
뭐 최근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돈을 내야 됩니다. 1년에 1,500만 원을 번호판에 태우는 거죠. 차 타지 말라는 얘기죠. 차 타지 말란 거죠.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타거나 아니면은 뭐 네가 정말 되게 부자면 타거나 그 돈을 가지고 나라를 좀 더 그린시티, 녹색 네. 도시로 만드는 데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을 좋게 만들고 싸게 만들고 환경을 개선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로 들어오는데 혼잡 통행료도 계속 징수하거든요. ERP 이런 것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름도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도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너는 차가 필요 없고 우리는 네가 차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면으로 계속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세계 2위의 자동차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유류세도 깎아주고 또 유류세 깎아주기 위한 근거로서는 이제 서민의 어떤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깎아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유류비를 많이 지출하는 사람은 굉장히 선형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류세의 감경은 실제로는 조세적인 측면에서 역진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오히려 그럼 더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원래는 대중교통의 가격을 더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에서 교통비 중에서 대중교통에 쓰는 돈이 차지하는 분율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은 더 돈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득이 낮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편복지를 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은 분들은 선별적으로 돈을 많이 걷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역진적이지 않고 오히려 재분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사실 지금 기후동행 카드는 좀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기후동행 카드보다 조금 더 강력한 그래서 어떤 자동차와 대중교통의 마진 경계에 있는 분들이 더 대중교통으로 많이 넘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자동차가 훨씬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운동장이라고 하면 그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또는 걷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꿔주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정부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도로 위주의 토건이 되고 있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봤을 때 도로의 교통 분담률이 계속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철도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이 담당하는 어떤 교통 분담률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당 단가가 더 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넷제로를 가려고 하면 방법은 철도가 많아져야 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자동차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저 예타에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 얼만큼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예타에서 그동안의 변수들로는 측정되지 않았던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또는 보건의학적 가치들을 다 고려를 해서 충분한 양의 대중교통이 공급이 되도록 돼야 될 겁니다.